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3주 만에 두 자릿수에 진입했고 또 완치자 수도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들이 많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또 다른 해결 과제들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백창은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76명 증가해 모두 8,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가 된 건 지난달 21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41명은 대구, 4명은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와 경북이 7,18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8.1%를 차지했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75명을 기록했는데요. 조금 전 경북 청도에서 80대 환자가 숨져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완치의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모두 834명입니다. 네, 이 국내 전체 확진자 추이로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도 50명 이하로 떨어졌다면서요? 네,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41명인데 이 수치도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700명이 넘게 확진됐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었는데요. 대구시 관계자는 입원 병실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며 중증 환자가 병실을 찾아 헤매는 상황도 완화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젯밤 9시 기준으로 253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기준보다 5명이 늘었는데요. 전날 발생한 영등포구 50대 남성 확진자의 자녀와 가산 디지털 단지 입주사의 동료에게 감염된 강서구에 사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구로구민 2명, 은평구민 1명으로 모두 콜센터 직원 확진자들의 가족입니다. 이로써 구로구 콜센터 관련 서울에 사는 확진자는 모두 7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금 백 기자도 구로구 콜센터 관련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리아빌딩 폐쇄가 일부 해제됐다고요? 네, 오늘 0시부터 코리아빌딩 1층에서 6층까지 사무실과 영업공간 폐쇄가 해제됐습니다. 구로구는 지난 9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코리아빌딩의 거주자와 근로자, 인근 주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콜센터가 있는 7층에서 11층까지 말고는 양성이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른 방역으로 건물은 이미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며 입주업체들의 생활권 보장을 고려해 1층부터 6층까지는 폐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7층에서 12층까지는 오는 22일까지 계속 폐쇄되고 추후 상황에 따라 폐쇄 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1층에서 6층까지만 해제가 됐다. 알겠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 이 해양수산부였어요. 해양수산부에서는 또 확진자 1명이 추가가 더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공무원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해수부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27명으로 늘었는데요. 다만 나머지 해수부 직원 7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끝났는데 이 직원들은 전부 음성으로 확인돼 해수부 내 감염자는 더 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천지 신도는 없었다면서 이 직원들이 대구나 경북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또는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를 것 같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원래 오는 23일이면 개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또다시 1, 2주 정도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관련 기관을 통해 개학 연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별로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이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개학할 경우 지역사회 2차 유행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방학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대본은 개학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가 철저한 생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중대본은 개학할 경우 등교하는 학생들 전체에 대한 발열 검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학생들이 손 세정제로 개인 위생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내용이 지침으로 만들어져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18살 이하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343명으로 32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지만 나머지 311명은 아직 격리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백창은입니다. 네, 백창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상황실 통해 국내 코로나19 소식들 정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이슈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구균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서울시 상황실에서 확인한 것처럼 어제 오전에 발표된 그러니까 자정 기준 통계를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에 접어들었고 또 하루 사이에 격리 해제된 환자 수도 100명이 넘는데 이 정도면은 꽤나 고무적인 수치 아닌가 싶거든요. 네, 아직 안정화 단계라고는 좀 확신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긴 하지만 그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76명이 늘었는데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난달 29일 909명보다 10분의 1가량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반면 격리 해제된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어제 0시 기준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120명 늘어난 총 83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완치율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중인, 지금 현재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환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어제 기준 7,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신규 확진자가 어제 45명이 나왔는데 지난달 21일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 11명, 서울 9명 등 수도권에서 모두 2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근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서의 이 신규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40% 정도로 높아졌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계속해서 사망자 숫자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누적 확진자 추이에 비해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 치명률도 점차 올라서요. 예. 이달 초에 0.5%였던 치명률이 이제 최근에는 0.9%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는 것과 함께 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방역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지금 그 국기자도 우리나라 상황을 아직 낙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콜센터나 종교시설뿐 아니라 PC방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통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2차, 3차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PC방 같은 경우는 지금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떤 감염의 위험성이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PC방 같은 상업시설이나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에서는 폐쇄 조치 등 좀 강력하게 대응을 권고하고 있긴 그렇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조치가 많이 미흡한 편인데요. 서울시는 최근 PC방에서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노래방이나 클럽, 콜라텍 같은 소규모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휴업을 권고하고 있고 또 위생수칙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폐쇄 조치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시설 업주들은 시설 내에서 안전수칙 같은 걸 잘 지키고 있다고는 해명을 했지만 이게 발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인데요. 오히려 감염자가 발생할 것보다 손님 수가 줄 거를 우려해서 이런 조치를 업주들이 꺼린다는 거죠. 추가 집단 감염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뿐만이 아니라 시설장의 업주들도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에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한 1, 2주 정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국민들 각자의 협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상업시설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국민들의 거리두기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에 필요한 비용들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두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해서 선포한 건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코로나19 전체 환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된 곳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포항 지진 때와 지난 강원도 산불까지 자연재해로는 모두 6차례 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었는데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이 복구 작업에 착수하고 또 복구비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계비나 주거 안정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비용 같은 구호금도 국가가 70%를 부담하게 되고요. 또 이 밖에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요금도 감면이 되는데요. 특히 이 감염병으로 인한 선포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더 강력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특히나 또 피해가 큰 이 민생경제 부문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서 당분간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마다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거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렸던 이 회의에서는 32조 원에 달하는 1, 2차 민생 경제 대책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추진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는 금융세제와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네. 또 세액공제와 규제 완화 등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긴급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를 했는데요. 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을 열고 총 18조 200여억 원에 달하는 추경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정부 지원책은 물론이고 지금 추경안도 사실상 큰 도움이 못 될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민생 또 고용 안정 지원이라고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요. 저소득층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특별 돌봄 쿠폰을 주는 등 사실상 좀
그 대다수가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좀 많습니다. 네. 정부가 또 이런 자원 그 확보를 위해서 추경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당초 추경으로 신청한 약 11조 7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가계 경제나 민생 경제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그 세부 추경안을 좀 살펴보면 11조 7천억 원 중에 3조 2천억 원가량은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총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여기서 가계 경제나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감염병 치료를 위한 한 2조 3천억 원을 뺀 6조 2천억 원이 전부인데 여기서도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회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된 한 2조 원 정도가 대부분이 대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 지출 예산은 한 4조 원가량이 되는 셈인데요. 네. 이게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서도 이 예산 규모가 부족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조 원 이상의 추가 증액을 검토하거나 긴급 재난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형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으로 가보죠. 자, 미국이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첫 주말이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네, CNN 같은 미국 외신들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모두 3천 명을 넘어섰다면서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현재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주말 디즈니랜드 같은 유명 테마파크도 문을 닫았고요. 또 미국의 유명 그 프로농구인 NBA와 골프 그 경기들도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네. 불안감을 느낀 그 미국 시민들이 대거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대형 매장 곳곳이 텅 비었다는 외신 보도들도 쏟아졌습니다. 예, 미국도 점차 상황이 좀 악화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금 이미 또 더 심각한 분위기가 좀 유럽이잖아요. 네, 유럽 상황 보겠습니다. 스페인도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을 했죠. 네, 스페인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 국가 사태를 돌입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일입니다.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 수는 7,700여 명으로 전날 대비 1,400여 명이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보름 동안 스페인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출퇴근을 제외하면 생필품을 사거나 병원에 가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외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자 수가 2만 4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유럽 내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유럽연합의 각국 정부도 국경 통제를 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는 모양새고요. 또 유럽에서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도 입국 관리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네덜란드나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태까지 모두 11개 국가나 지역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이 사람들이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이 입국 절차를 통해서 유럽에서 들어온 승객들 중에 한 13%가량이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서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이 진단 검사나 격리 조치 등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이 같은 유증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와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특별 입국 절차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해당국에서 들어오는 그 입국자들을 위해서 전용 입국장 게이트를 따로 설치를 해서요. 이 해당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그 국내 거주지와 또 국내에서 이제 지낼 그 실제 연락처 등을 직접 확인한 후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모두 11개국을 대상으로 이 입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입국한 내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또 국내 입국 후에 14일간 건강 상태나 증상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정말 코로나19 사태가 비단 우리나라라든가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뭐 전 세계적인 사태로 확장이 됐고 지금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우리도 국내외적인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구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코로나19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한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 주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루 수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했던 게 지난달 20일 전후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약 3주 정도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건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월 29일 신규 확진자 수가 총 909명까지 달했습니다. 그게 최고 그렇죠. 정점이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줄어서 지금 두 자리 숫자, 어제는 76명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더 좋은 소식은 이런 신규 확진자를 줄면서 퇴원자, 즉 격리 해제자는 계속 증가해서 소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퇴원자, 이 완치자가 숫자가 훨씬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결국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체적으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서 언젠가는 치료받고 있는 분이 0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전국적인 전망은 좀 아직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역사회에 소규모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엔 조금 이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 교수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통계 추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일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패턴을 우리가 읽어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의 지표로 삼는 건데요. 네. 문제는 벌어지지 않은 일을 포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자연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사회적 노력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을 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돌발 사태가 터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이제 방역 태세,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간다면 정말 이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언제 시점이 될 것인가를 참 우리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이 완화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다가도 말씀해 주신 그 지역별 집단 감염 사례가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해외로부터의 역유입 사례도 맞습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두 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우선 소규모 집단 감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역시나. 네, 역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표현을 잔불이라는 표현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다른 표현은 결국 잔불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불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 끄기 전에 불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려면 결국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전체 이
환자 수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고요. 빙산의 일각, 즉 수면 위에 드러난 5%는 결국 눈에 띄는 것은 집단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예. 그 나머지 잠재되어 있는 95%의 환자분들은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혼자 앓고 지나가거나 이제 그러다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근본적으로 집단 감염과 같은 소규모 산발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밑에 수면 밑에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감염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부터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방역 체계의 방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이 진단 방법이 기준도 바꾸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의료계가 전문가단체가 계속적으로 지적해왔고 이번 방역 당국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확진자 추세가 바뀌어가는 만큼 우리 방역 당국의 대비, 대책 또한 한 번에도 변화를 겪어야 할 시기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이 최영일 평론가님께 이번엔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몇 주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 500명, 600명씩 확진자가 그럼요. 늘다가 지금은 이 정도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네, 이건 뭐 전 사회가 참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선 예. 저는 최고의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막아지게 된다면 아직 평가하기엔 좀 이른 단계지만 현재 중간 평가를 해보면 이 대한민국 의료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놀랐고 세계가 네. 놀라고 있습니다. 예. 의료 수준 또 이 의료인들의 마음의 자세. 저도 최근에 의사 친구들이 있지만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 투철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대한민국 의료진은 살아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란 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 또한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언제 해봤습니까? 초유의 일이죠. 예. 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흥이 많고 잘 어울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접촉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쩌면 초기에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정말 거의 모든 국민이 또 마스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예. 초래되고 또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이게 처음 맞는 사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걸 이제 막으려는 노력을 하는 이러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초기에 깜짝 놀랐죠, 우리가. 뜨거워하고 이 신종 코로나19에 놀랐으면서도 네. 어쨌든 지금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바리케이트를 하나씩 쳐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 정말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참여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의 최전선에서의 노력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성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맞아떨어졌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가 인간이지만 예. 이 뭐랄까요 정말 극도의 긴장감은 오래 가기는 힘들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오래 하고 있고 방학을 추가 연기하면은 한 달 넘게 이제 이 개학이 미뤄지는 셈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이걸 오래 버틸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상당히 아까 새로운 방역 체계를 준비해야 네. 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후 또 넥스트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살펴볼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완치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의 그 상황을 전망하는데 또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점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제 커다란 이 말은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에 물이 들어오고 한쪽에서 빠져나갑니다. 네. 되게 물이 차 있는 게 이제 감염 전체 환자 수라고 놓고 보면 지금 물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신규 확진자 수고요. 또 물통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는 완치돼서 나가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네. 이제 완치돼서 나가는 숫자가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이 물통의 물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즉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 거고요. 이 패턴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 그리고 돌발 상황 변수만 없다면 장기적으로 전망해 보면 결국 환자 수는 줄어들어서 우리 방역 당국이 우리 국민이 컨트롤할 수 있는 즉 이 관리 가능한 수준 범위까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전망이 그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자,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약 2달 만에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렇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현재 대구 상황은 어떤지 현지 기자 연결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구 지역 기자와 화상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천용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네. 지금 경북도청에 나가 계신 것 같아요. 현지 상황부터 예, 전해주시죠. 예. 네, 여기 뒷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북도청도 출입구 등을 대부분 통제한 상태입니다. 한 곳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15일 0시 기준으로 대구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41명 늘어나서 6,031명 누적 확진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치자 숫자가 이보다 더 많았거든요. 조금은 완화세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도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가 1,097명으로 3일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 완치자가 완치되기 전에 입소 자체를 하지 못했던 입소 대기자 수가 지금 300여 명으로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네. 그 병상 부족 문제, 입원 대기 환자에 대한 문제들도 좀 완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자, 그런데요, 이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제 지자체 차원을 네.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피해 수습과 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어떤 네. 부분에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대구와 경북의 단체장들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일용직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생존자금에 대한 현금성 직접 지원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요청을 냈었고 어제였죠. 대구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대구시 지금 예산을 조정을 해서 2천억 원 정도의 긴급 생존, 생계자금을 먼저 편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면 접촉이나 밀접해서 주민들을 밀착해서 상대해야 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 이 부분이 가장 좀 시급해 보이고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경북은 경산, 봉화, 청도 3개 기초지자체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네. 나머지 다른 지자체들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좀 선포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아요. 서민들의 생계 또 생존에 직결되는 어떤 현금성 직접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또 경북 지역의 다른 지역들도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도 꾸준히 줄고 있고요. 또 네. 병상 확보, 입원 대기자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안정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들이 네. 체감하기에 대구 경북 지역 네. 시민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그 대구 지역 시민들도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도 대구 도심의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었는데 이제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인근 산이나 공원 등지에도 시민들이 산책을 나온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나 가게의 경우에 문을 닫아놓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들에게 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3월 28일까지는 아직까지 안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조금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시민들도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계약이 연기되는 시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확연히 떨어지는 시점까지는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겠다라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시민들도 또 이 사태 해결과 극복을 위해서 많은 힘을 더하고 있군요. 천용길 기자님 네. 오늘 그 바쁜 시간 네.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인 대구와 경북 지역이 조금은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이제 국내 상황이 조금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큰 요인으로 두 분 모두 지역별 집단 감염이라는 변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전체로 봤을 때 집단 감염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밀집 사업장이라던가 기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점은 이제 여러 차례 지금 논의가 돼서 방역당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밀폐된 그리고 밀집하여 장시간 있는 그러한 사업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감염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소규모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사업장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결국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관리 시스템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그런 그 전문적인 내용과 사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 지침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선제적 예방 조치라든지 소독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서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수도권 확진자 수는 2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방역 대책이 대구, 경북 지역과 신천지 교회 쪽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태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오히려 이 수도권 지역은 대구, 경북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죠. 그래서 대비가 부족했다기보다는 대비는 지자체별로 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지금 병상이 부족한 곳이 이제 의료진도 부족하고 대구, 예. 경북이었고 나머지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 병상이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무서운 대목이 숨어 있어요. 이게 빙산과 같다. 예. 지금 우리가 확인한 확진자들은 5% 정도에 불과하고 95%는 사실은 수면 밑에 잠재해 있다면 이게 어디겠느냐를 보면요. 이게 바이러스의 확산망이 신기하게 이거 뭐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연결망과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사람을 타고 흐르니까 네. 아까 물의 비유를 해주셨지만 이 바이러스도 물이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결국은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 그게 수도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잠재적 이 전파자 혹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이 감염자들은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인구 분포와 밀집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만 그러다가 갑자기 깜짝 우리가 뜨거워하고 놀라게 되는 게 최근에 구로구 콜센터 같은 사태가 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지역별 집단 감염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에서 나온 게 콜센터 쪽인데요. 예.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동안교회 PC방 사건이 나왔습니다. 또 놀랐고요. 성남의 뭐 교회에서 여기는 이제 이 신도 규모가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네. 작은 교회에 속하는 곳인데도 두 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6명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발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곳에서 증폭하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가장 밀집도가 높고 증폭했던 사례가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인데 네. 그런 사례가 수도권에서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우리가 방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별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잠재적인 뭔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스가 채워져 있다. 도화선이 당겨지면 폭발하겠죠. 근데 이 가스를 분출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창도 열고 환기를 해서 네. 그런 노력을 하는 좀 새로운 형태의 방역이 저는 수도권 중심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그 최영일 평론가의 생각은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핵심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 집단 감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또 이제 수도권이 이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만인가를 보면은 줌바 댄스 감염망이 이번에 등장했어요. 천안이요. 예. 천안 아산에서 시작해서 충남권에
100명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역의 중소도시는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도시권들은 다 위험하고요. 도시권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병할 전제들을 갖추고 있는 환경이고 그렇다면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곳, 상당히 밀집이 떨어져 있는 곳은 우리가 소규모 개별 감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 이런 경우는 스스로 결국은 뭔가 이 증상을 느끼셨을 때 좀 빠르게 병원에 찾아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제 고위험군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고령자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 걱정은 집단 발병이 아니라 개별 발병이어도 예.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주로 고령화된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또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 이제 않기 위한 지금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1339 이제 콜센터하고 선별진료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 선별진료가 조금 더 다가가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케이스의 상황에 좀 적합한 형태로 변화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얘기도 첨언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집단 감염으로 인한 뭐 N차 감염의 예방이든 아니면 말씀하신 뭐 개별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든 어쨌든 이런 때일수록 개인 방역 활동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특히나 실내에서 가까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 사이에서도 방역 활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개인 방역 활동에 있어서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만 그 마스크 쓰기하고 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이 중요하겠죠. 집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또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쓰시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집에 들어가시면 가족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손 씻고 집에 들어가서는 이제 세수하고 이런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근데 그 점에서 계속 최영일 평론가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지역사회 감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가 벌써 있고요. 대구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도 발열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면 모두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사회를 통제했습니다. 예. 그것처럼 특정 지역 혹은 감염이 높은 지역 또 혹은 이 연령이 높으신 것 같은 고위험 집단에게 뭐 서울의 일정 지역을 예를 들면 3월 15일 0시부터 3월 30일 보통 발열 잠복기 이제 14일 고려해서 보통 14일에 정합니다. 14일간 발열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모두 선별진료로 와서 코로나 검사 받아주십시오 하고 전체를 지역사회에 감염되어 있는 그 통제된 그 잠재되어 있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지역사회 감염 모니터링, 조기 진단 시스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좀 확대한다거나 감염 이 역량 자원을 좀 집중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근본적인 이 잠부를 막는 것, 근본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또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학교 개학 연기에 관한 문제죠. 원래는 현재 3월 23일까지 개학이 연기될 예정이었는데 4월로 또다시 연기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뭐 계속해서 늦출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것도 참 상황이 난감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 둘째가 고3인데 말이죠. 오. 예, 심지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수능도 한두 주 미뤄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개학이 한 달 늦게 시작이 되면 어쨌든 뭐 고등학생뿐 아니라 모든 각급 학교의 학년별로 이 수업을 해야 되는 수업 일수도 법정으로 정해져 있고요. 연간 예. 190일로. 그리고 또 이 뽑아야 되는 진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교과 과정이 다 이제 표준화돼 있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름방학도 지금 거의 없어질 판이에요. 지금 여름방학 2주 될 것이다. 오늘 보도에 나왔는데 계산상으로는 2주가 아니고 한 5일쯤 남아 있는데 네. 일주일 더 미루면 여름방학 없는 거예요, 사실상. 어허. 그럼 이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또 견디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큰 숙제들이 많이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잔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학교로 이제 등교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아이들 중에 혹여라도 모르는 잠재적 감염자가 있을 때 이 하루 종일 밀집 생활하는 곳이 교실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침에 네. 학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와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대목인데 예. 식사도 함께 학교 급식을 하면서 먹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생들은 뭐 야간 수업까지 함께 하고 이러다 보면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또 저학년들은 이제 운동 같은 거 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경우에 또 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증상이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혹은 감기인 줄 알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은 주로 아이들을 또 조부모님들이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예. 부모뿐 아니라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에게 전파하는 상당한 또 이제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한국교총은 좀 연기해달라는 입장이고요. 학부모 단체들도 좀 연기해달라. 이 집에서 아이들이 좀이 쑤시고 지금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런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테니 일단은 발병을 더 막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3.28 운동이라고 예. 앞으로 앞으로 2주만 더 참읍시다는 이 의견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냈는데 이게 사실은 학교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가 네.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까지 지금 교육부가 입장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연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또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먼저 위기를 겪은 그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이 여러모로 본보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방역 대책이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남의 나라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사회 경제적 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지금 유럽 특히 뭐 이태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쪽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된 국가고 또 무상 이 의료 건강보험을 통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평소에 투자라든지 또 공공시설의 병상수 확보라든지 또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이 인공호흡기라고 합니다. 인공호흡기 기계가 전국적으로 3,00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의사들 인력, 간호사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진단검사 역량이 전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급속도로 이렇게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인 그 제도적인 시스템과도 또 관련이 돼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도 빨리 수습하게 된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 이태리나 유럽의 경우는 우리보다는 한 달 늦게, 중국보다 2달 늦게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 그 2달 늦게 시작한, 한 달 늦게 시작한 부분이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우리 의료 체계가, 그 해당 국가의 의료 체계가 적응할 시간을 벌려고 노력한 부분이 그만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한 국가도 있고, 좀 낙관적으로 하다가 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국가도 있고, 이태리가 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초기부터 그 이전 메르스 때와 비교가 많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 메르스 때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도 발생했고 또 사망자 수도 메르스 때를 이미 넘어섰는데요. 오히려 이제는 메르스보다는 신종플루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메르스 때는 팬데믹, 즉 세계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 유행으로 돼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요. 그 목표는 종식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이미 토착화 됐고요. 종식이라는 건 환자 수가 0입니다. 그게 네. 불가능해졌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을이 되면 혹은 내년에 나올 겁니다. 목표는 치사율을 일반 독감 수준으로 낮춰서 이제 매년 백신도 맞고 필요하면 치료제도 만들어서 독감 수준을 낮춰서 우리가 뭐 이런 표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잘 다독거려서 크게 문제 안 되게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되자.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전반적인 부분도 같이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장기적이고 사회 전반적인 시선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